어머니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다. 싱크대에는 어제 저녁 가족들이 먹고 남긴 설거지감이 산더미다. 오늘 국은 멸치 육수 좀 진하게 내야겠네. 우리 손주가 좋아하니까. 이때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며느리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온다. 어머니, 제가 새벽에 달그락거리지 좀 말라고 말씀드렸죠? 서준이 잠 깨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내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됐어요. 아침엔 토스트만 하세요. 냄새 배니까 생선 굽지 마시고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물만 꺼내 마시고 들어간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집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평화롭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죽인 시간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부엌에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식탁 위에 반찬을 차려놓고도 정작 본인은 식탁에 앉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드세요. 며느리의 말은 늘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선을 긋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뭐 굳이 같이 먹을 필요 없잖아. 편하게 혼자 드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편하다는 말은 결국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냄비 소리,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머니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장보기까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였지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그 한마디로 모든 수고는 사라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더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늘 뒤쪽에 앉거나 아예 부엌에서 일만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 앉지 마세요. 자리 좁아요. 어머니는 이거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웃음과 이야기 속에서도 어머니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라는 호칭만 남아 사람이 아닌 역할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외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나가서 먹자. 고기 먹으러 가자.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밖에 나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반찬과 남겨진 국을 데워 조용히 상을 펼쳤습니다. 작은 밥상 하나 그 앞에 앉아 한 숟갈을 뜨는데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득 자신이 언제부터 이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이 되었는지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었고 자리도 줄었고 밥상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식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살며시 쓸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구나.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았지만 어머니에게는 처음으로 꺼내본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은 그날따라 유난히 미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손에 빨랫감을 들고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저 늘 하던 일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이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그대로 계단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TV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심한 통증이 그대로 밀려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으로 계단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키며 작게 불렀습니다. 얘야, 얘야 좀 와봐라.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또? 며느리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 다리를 좀 다친 것 같다. 병원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또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파스 붙이면 되죠. 괜히 병원 가서 돈 쓰실 필요 없어요. 아니다, 이건 좀 많이 아프다. 어머니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비 얼마나 비싼데요? 그 정도로는 안 가요. 그리고는 서랍을 열어 파스 한 묶음을 꺼내 들었습니다. 툭! 파스가 어머니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붙이세요. 금방 괜찮아져요. 아들은 이미 다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쉬면 나아요. 괜히 호들갑 떨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파스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숨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하. 손으로 벽을 짚고 다리를 끌듯이 움직이며 겨우 방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낮은 천장, 그 안에 어머니의 하루가 갇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파스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다리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 방 안에서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대답이 없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프시다더니 진짜로 누워 계시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좀 두세요. 어제도 보니까 움직이시던데요, 뭐. 어머니는 들었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밥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식은 밥 한 그릇이 문 앞에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끌어 겨우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 숟가락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작은 신음조차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기를 바라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람의 온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다락방에는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가슴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참고 또 참기만 하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다락방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이 집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다락방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째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을 더듬어 오래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둘째는 그래도 다르겠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받아라 좀 받아라.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눌렀습니다. 4번째, 5번째. 끝내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셋째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 후 뚝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왜요, 엄마? 짧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나 다리를 좀 다쳤는데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귀찮다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그걸로 병원까지 가요? 파스 붙이고 좀 쉬면 돼요. 아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너무 아파서 다 그래요. 나이 들면 괜히 병원 가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 계세요. 그래도 한 번만. 엄마, 나 바빠요. 끊어요. 뚝.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자식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누구도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용히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둘째 딸은 그래도 벽을 짚고 다리를 끌며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나섰습니다. 밖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여러 번을 쉬면서 힘겹게 걸어서 둘째 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딸의 표정은 놀람보다는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나 좀 아파서 며칠만 좀 있으면 안 되겠니?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 좀 하시지. 지금 집도 좁고 애들도 있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은 결국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하지만 그 집 안에는 어머니를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방금 먹어서요. 부엌에 뭐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차가운 밥을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입에 들어갈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같이 넘어갔습니다. 내가 남인가?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속으로만 맴돌았습니다. 몇 시간 뒤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큰오빠 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어머니 계신 데잖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딸은 차에 태워 말없이 큰아들 집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어머니는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을 떠났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끌고 아무도 붙잡지 않는 길을 향해.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식들이 평생 후회하게 될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몇 번이나 펴진 흔적이 남은 막내딸의 주소였습니다. 막내는 다를 거야.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간절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고 아이 둘을 키우며 빠듯하게 살아가는 형편. 그래서 더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면 짐이 되겠지. 발걸음이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돌아서야 하나, 다시 생각해야 하나.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면 어머니는 결국 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낯선 길 위에서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저 여기 이 주소 어디쯤일까요? 아, 그쪽은 한참 더 가셔야 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즈음 어머니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고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드디어 종이에 적힌 주소와 같은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대문, 작은 마당, 그리고 조용한 집. 어머니의 눈에 희미한 빛이 스쳤습니다. 막내야. 대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막내야, 엄마 왔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불러봤습니다. 막내야, 집에 있니?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살짝 밀어봤습니다. 끽. 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집 안은 불이 꺼진 채 고요했습니다. 어디 나간 건가? 어머니는 마당 한쪽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겠지. 해는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낮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금방 올 거야. 엄마 왔다고 하면 놀라겠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길 끝을 향해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막내야, 어디 갔니?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막내딸이 돌아왔을 때 자리를 비우고 있을까봐. 엄마 왔다고 꼭 말해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을에는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산길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그쪽을 향했습니다. 저게 뭐지? 검은 형체 2개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인지 동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막내야?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틀.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아이고. 손으로 땅을 짚으려 했지만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형체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막내야.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 그 이름에는 평생의 기다림과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툭. 어머니의 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작은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던 검은 형체 2개가 어머니 곁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 깊은 산골의 밤은 도시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깊게 내려앉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어둠은 사람의 형체마저 삼킬 듯 짙었습니다. 그때 산길 끝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내려왔습니다. 오늘따라 일이 늦었네. 그러게 내일은 좀 일찍 끝내자.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막내딸과 사위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작업도구가 들려 있었고 옷에는 흙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마당 한쪽에 낯선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저기 뭐야? 어둠 속에서 사람인지 짐짝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형체. 사위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여보,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 사람이야. 딸이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어머, 누구예요? 이 밤중에 그 순간 딸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엄마.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움직이지 않는 사람. 손등은 다 터져 피가 말라 있었고 몸은 먼지와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비명이 산골을 찢었습니다. 엄마, 엄마야. 사위는 망설일 틈도 없이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여보, 문 열어. 빨리. 문이 열리고 어머니는 작은 방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켜지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검붉게 부어오른 발목. 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왜 이렇게 됐어? 어머니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 차가운 온기가 딸의 심장을 내려쳤습니다. 그 좋은 집 놔두고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사위도 고개를 떨군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곧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딸이 무너지듯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울음은 쌓이고 쌓인 세월을 터트리는 소리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방부터 따뜻하게 해야겠어. 딸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물을 끓이고 수건을 적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엄마, 물 좀 마셔봐.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물을 떠 어머니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물이 조금씩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렇게 조금만 더. 눈물이 떨어져 어머니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사위는 발목을 살펴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그냥 삔 게 아닌데. 하지만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장모님, 조금만 참으세요. 그의 손길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막내 여기 있어. 눈 좀 떠봐, 응? 밤새도록 그들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안에 조용한 빛이 퍼졌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딸이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머니의 눈이 열렸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막내딸의 얼굴. 막내야.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나 안 죽었니? 딸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딸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못나서. 어머니의 손이 힘없이 올라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 온기가 살아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사위가 미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조금 드셔보세요. 딸이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입에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어머니는 힘겹게 한 숟갈을 넘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형님 댁에는 연락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실게요. 딸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맞아, 엄마. 다시는 거기 가지 마. 우리랑 여기서 살자.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큰아들 집, 차가운 말들, 혼자 먹던 밥상. 그 모든 기억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두 사람. 가난하지만 자신을 꼭 붙잡아주는 사람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이제 살아도 되겠다. 그런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 집에는 비싼 것도 넓은 공간도 없었지만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의 삶은 조금씩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 위에 어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 멀리 밭에서는 막내딸과 사위가 감자를 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엄청 크다. 어머, 진짜네. 오늘 저녁은 감자전이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돈이 다 무엇이더냐. 저렇게 서로 웃으며 사는 게 그게 사람 사는 거지. 그녀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넓은 거실, 비싼 가구. 큰아들 집에 화려했던 풍경들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밑에 닿아 있는 이 흙마당이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평상의 나무결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였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하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고요한 숨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과 사위는 지친 몸을 이끌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불이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하.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나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몸속에서는 이미 시간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발목, 평생 혹사당한 몸, 그 모든 것이 이제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벽을 짚고 겨우 앉았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게 해주오. 할 일이 남았으니.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작은 전등 아래 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그리고 딸. 이름을 적으려다 한참을 멈췄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글씨는 자꾸만 삐뚤어졌고 잉크는 번져갔습니다. 툭.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써야지.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식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드세요. 그 정도로 병원은 무슨. 그냥 거기 계세요.
그 말들이 심장을 다시 찔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녀는 원망이 아닌 마지막 마음을 적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어머니는 막내딸과 사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막내야 서방, 잠깐 들어오너라.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사위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방 한쪽에 놓여있던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때가 묻고 오래된 흔적이 가득한 보따리.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던 천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빛바랜 서류 뭉치, 통장, 땅 문서, 그리고 오래된 봉투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사위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너 가져라. 엄마, 서방이랑 같이 써라. 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오빠한테도 작은 오빠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라.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이제야?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서류를 밀어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위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괜찮습니다. 이런 거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안다. 그래서 너희 주는 거다. 그 손에는 평생의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못난 애미라서 이제야 주는구나. 딸은 고개를 저으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아주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막내딸과 사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보따리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기는 마지막 준비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선택이 곧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방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막내딸의 손 위에 놓인 서류들. 낡고 빛바랜 종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낡지 않았습니다. 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를 한 장 또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서울 강남. 그 중심지의 빌딩 매매 계약서, 토지 대장, 통장 잔고 내역. 숫자는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게 정말 우리 거라고. 사위도 옆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모님 이게. 그는 끝내 말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다는 듯한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진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녀는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가사 도우미처럼, 자식들의 집에서 어머니가 아닌 일하는 사람처럼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왜 그런 삶을.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기울여 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딸이 놀라서 어머니를 받쳤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아주 편안하게 풀렸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어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고맙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내 딸아. 딸의 눈물이 어머니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참 따뜻하구나.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딸이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나 좀 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녀의 손이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안 돼, 엄마 안 돼. 딸의 울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무릎 위에서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렇게 긴 생을 마쳤습니다. 사위가 뒤늦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그도 상황을 깨닫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두 사람의 통곡이 산골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사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큰아들, 둘째 아들, 둘째 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차 소리가 마당에 멈췄습니다. 먼저 내린 건 큰아들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실 거면 서울에서 돌아가시지 왜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둘째 아들도 뒤이어 내렸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할 거야? 난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많이 못 보태. 그 말에는 어떤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은 집안을 힐끔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휴 냄새나. 여기서 장례를 치른다고. 빨리 대충 하고 올라가자. 그들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막내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그들의 어머니였던 사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슬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떨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돈을 계산하고 불편함을 따지고 자신들의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막내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 그리고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하얀 천으로 덮인 어머니의 모습, 그 앞에 둘러앉은 자식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짜증과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구겨지지 않게 정리된 종이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그 복사본이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입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자 한자 읽어보시죠.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큰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와중에 편지야? 둘째 아들도 피식 웃었습니다. 또 무슨 감성팔이 같은 거겠지 뭐. 둘째 딸은 귀찮다는 듯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빨리 읽고 끝내자. 그들은 가볍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몇 줄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눈동자가 점점 느려지고 멈칫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둘째 아들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편지 속 글씨는 삐뚤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들을 숨겼다. 그 순간 큰아들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잠깐만. 종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빌딩?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 강남.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급히 자신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말도 안 돼. 둘째 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빌딩 주인이었다고.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찢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게 다 일부러였다는 거야? 둘째 딸은 입을 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들의 눈동자에는 슬픔이 아니라 혼란과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장모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인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은 어디 있어? 순간 막내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둘째 아들도 재빨리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가 어디에 숨겨놨는데? 우리가 자식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둘째 딸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지? 하지만 그 눈물에는 늦은 후회보다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 짙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막내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그게 궁금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다음 계산을 위한 정적이었습니다. 야, 막내야. 지금 감정적으로 굴 때가 아니야. 그건 우리 가족 재산이야. 둘째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공평하게 나눠야지. 막내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공평?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대하고 이제 와서 공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조용히 막내딸 옆에 섰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종이를 펼치는 손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다시 한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마지막 문장. 그 한 줄이 이 가족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질 만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손에 들린 편지. 삐뚤삐뚤한 글씨, 군데군데 번진 잉크. 그 안에는 한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한 줄 한 줄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현우야, 수진아. 큰아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둘째 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새벽에 내 설거지 소리가 너의 잠을 깨웠구나. 큰아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그저 너희가 깨기 전에 따뜻한 국 한 그릇 먹이고 싶었을 뿐이란다. 순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시끄러워요 좀.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랬었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다리를 다쳐 다락방에 누워 있을 때 둘째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던져준 파스 한 장을 붙이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기도했다. 내 자식들 손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두의 숨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누구도 다음 줄을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막내야. 막내딸의 손이 편지를 더 꼭 쥐었습니다. 가난한 내 집에 와서야.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그 한 줄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빌딩과 땅은 큰아들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안아준 너희의 몫이다. 그리고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그저 사랑하며 살아다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정적.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 완벽한 침묵. 그 순간 으윽. 큰아들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그대로 쿵.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형. 둘째 아들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큰아들은 편지를 가슴에 꼭 쥔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한 번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다시 불러보게 해줘요. 그의 울음은 이제야 터져나온 진짜 울음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벽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쿵. 나 같은 게 또 한 번. 쿵. 무슨 자식이라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 한 잔 안 준 내가 무슨 딸이라고.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둘째 아들도 고개를 떨군 채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했는데. 그의 손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이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짐을 대신 짊어진 시간의 무게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조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 죄책감,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 온기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높은 빌딩 숲 사이.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한 건물. 하지만 그곳에는 주인이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원도의 작은 산골. 그 낡은 집 마당 평상 위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딸과 사위. 손에는 나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이렇게 다듬는 거 맞지? 응, 장모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어. 두 사람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도 지금 우리 보고 웃고 계시겠지.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아픈 다리도 쭉 펴고 편히 쉬고 계실 거야.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보자기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날려나왔습니다. 평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해진 사람처럼. 막내딸은 그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는 전해질 수 있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 이상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늙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분이 아궁이 앞에서 찬밥을 드시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 계시든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의 제일 처음이자 제일 마지막입니다.